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2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보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실기편 문제 3번을 대비하는 단원입니다. 실기편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그에 부속된 각종 서식들이 출제되고요. 두 문항 출제됩니다. 그리고 총 배점 10점입니다. 두 문항이 10점이고요. 그러면 한 문제 배점이 5점 그리고 5점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또는 6점짜리 문제 6점짜리 문항 1개 그리고 4점짜리 문항 1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7점 3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지요? 두 문항 출제되고 10점 배점으로 출제된다. 실기편 문제 3번. 그래서 이번 제2절에서는 실기편 문제 3번에서 출제되는 두 문항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출제되는 메뉴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이러한 메뉴 중에서 두 문항이 출제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다만 우리 교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 3번 문제 3번 옆에 괄호 내용에 점수 비중이 조금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도 좀 정확하게 수정하자면 4점에서 7점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와 관련해서 한 문항이 출제되면 그 점수 비중이 보니까 4점에서 7점 정도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십시오. 됐지요? 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와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 확인 문제. 회사는 주식회사 제1산업 코드번호 0101 단기 회기기간은 제5기이고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됐지요? 일단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0101 제1산업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사 기수는 딱 세팅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모듈이 그지? 회계관리, 부가가치, 원천징수 이렇게 세 개의 모듈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부가가치 모듈을 선택해 달라 이겁니다. 됐지요? 화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어떤 메뉴요? 맨 왼쪽 상단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요 메뉴 연다 이겁니다. 됐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서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거다. 자,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즉 4월부터 6월을 말한다 그지? 요 기간에 대한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반영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출제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요거 열어가지고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기간 입력한 다음에 하나씩 채워가면 되는 거다. 본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과 수출입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기존 자료가 쫙 불러와진다면 그거는 전부 삭제해버리고 아래 내용만으로 작업해 주십시오.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먼저 데모 박스 내용 하나씩 이제 입력할 거고 사전 작업해 봅니다. 자,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입력한다 그지? 4월만 입력하면 4월의 1일 맨 첫 번째 날짜 1일이 딱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은 6월 30일이다 그지? 6월만 입력하면 6월의 맨 마지막 날 30일이 자동으로 딱 입력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날짜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무언가 입력되어 있을 거다 그지? 그 내용들이 금액이 자동으로 집계되어서 불러와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러와진 금액은 전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리자 이겁니다. 깨끗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다. 됐지요? 자, 혹시라도 화면 왼쪽에서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요 화면 왼쪽에 있는 금액이 오른쪽 상세 내용 화면에서 불러와졌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16번 라인 금액을 뭔가 지우려고 하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려고 하니까 안 지워진다 그지? 당황하지 말라고. 오른쪽에서 지우면 되는 거다. 오른쪽에서 금액을 지우면 된다. 됐지요?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료 읽어보면서 입력합니다. 먼저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220만 원에 대해서 대손 세액공제를 적용한답니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돈 떼었다 이겁니다. 그거를 대손이라고 부른다 그지? 물건값으로 떼인 부분은 할 수 없어. 우리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고 그거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좀 세금 작게 내면 됩니다. 대손 확정 붕괴 한 부분을 나중에 법인세 통해서 세금 작게 내면 된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부가가치세 부분은 나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지? 그것이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였습니다. 그거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자 이겁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금액 그러면 22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인데 여기에는 물건값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다 이겁니다. 물건값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 부가가치세는 20만 원.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대손세액 공제는 이렇게 반영합니다. 자, 우리가 물건 팔아가지고 매출세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납부했던 매출세액을 다시 돌려받는 거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반영합니다. 매출 쪽에 보면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는 거다. 대손세액 공제받으면 우리는 나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거다 그지? 그러면 그 내용은 매출 쪽에 금액을 마이너스로 반영한다 이겁니다. 매출세액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회사가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다 그지? 그 납부해야 되는 금액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기재하면 결국 의미가 뭐라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좀 작게 만든 거니까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8번 라인에서 금액을 마이너스로 세액란에다가 기록한다. 얼마? 20만 원. 됐지요?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강조드렸습니다. 대손이 생겼다 하더라도 과세 표준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 그러한 이론적 배경 때문에 대손세 가감 라인 8번 라인에서 금액란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금액란은 아무리 열심히 클릭해도 금액이 입력되지 않아. 무슨 뜻이라고? 대손세액 공제 받아 먹더라도 과세 표준은 차감시키면 안 돼요. 그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액 쪽에만 이렇게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것이다. 사실 회계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회계에서도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인식했던 매출이라는 수익을 감소시키지는 않잖아 그지?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대손세 공제 받아 먹더라도 과세 표준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연수를 발급했다. 공고가액은 3천만 원이다. 요거는 어디에 반영되겠습니까? 영세율 거래입니다. 매출 중에서 영세율 거래. 영세율 거래는 다시 세금연수 발급했는지 아닌지로 나눈다 그지? 세금연수 발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번 라인에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지. 금액이라는 건 뭡니까? 물건값, 과세 표준을 의미하고 정확한 용어로 따지면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됐지요? 자,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 금액은 당연히 0입니다. 과세 표준 공급가액만 적어주면 되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이라고. 자, 그다음 수출 신고 필증 및 선화증권상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400만 원이다. 물건 수출했다는 뜻이다, 그지? 영세율 적용됩니다. 매출이면서 영세율이고, 요거는 수출한 거는 세금연수 발급 의무 면제니까, 그지? 기타 쪽에 반영할 거다 이겁니다. 얼마? 2,400만 원.
됐지요? 그다음 현금 매출로 550만 원 부가가세 포함이 발생했다. 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과세 대상 물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만 받아먹고 증빙은 아무것도 발급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업종이 세금연사 발급 안 해도 되는 업종이었나 봐. 그래서 가산세는 신경 쓰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550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부에만 그냥 반영하면 되겠다, 그지? 어디? 과세 그러면서 증빙 아무것도 발급 안 했으니까 4번 라인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물건값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됐습니까? 자, 500만 원과 50만 원. 자, 과세 표준에 500만 원 딱 입력하니까 50만 원이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그지? 프로그램에서 과세라는 요 부분에 물건값을 기록하면 그 금액의 10%만큼이 부가가치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프로그램이 미리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값만 입력하면 10%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입력할 때 좀 편하다, 그지? 오케이. 그다음 자, 간주 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건물이 있는데 우리 사무실로 건물 쓰고도 공간이 좀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좀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았어.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돈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그지? 그것이 간주 임대료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돈놀이를 어떻게 하는지는 나라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너 최소한 제일 안전빵인 정기예금에 놓아서 정기예금 이자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1억 원 곱하기 1.2%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 정기예금 이자다, 그지? 요 정도는 1억 원 돈놀이에서 돈 벌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내라는 것이 간주 임대료라는 개념이었다. 그지? 자, 120만 원이 보이지 않는 수익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거고 여기 1년치다, 그지? 그런데 대상 일수는 91일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면 곱하기 365분의 91일로 이렇게 안분해야 될 겁니다. 얼마입니까? 120만 원 곱하기 91 나누기 365 하면 299178 나옵니다. 소수점 미만은 절세할 것. 그치? 1원이라도 세금 작게 내십시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299178이라고 나오고 요게 과세 표준이 되고 요 금액의 10%만큼을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요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어야 됩니다. 어떻게 적습니까?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거래이지만 그 성격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였다, 그지? 그래서 이 내용은 4번 라인에 적게 된다 이겁니다. 과세 거래인데 기타에 해당한다. 됐지요? 299178과 그 금액의 10%를 이렇게 4번 라인에 반영하자. 이미 4번 라인에 500만 원이라고 입력이 돼 있다, 그지? 그러면 4번 라인 금액을 고쳐야 되겠다, 그지? 500만 원 플러스 299178로 5, 2, 9, 9, 1, 7, 8이 될 겁니다. 됐지요? 그리고 엔터키 치면 그 금액의 10%가 자동으로 싹 표시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업무용 소모품을 법인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이 55만 원이 있는데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가 예정 신고 때 누락되었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 부가가세 적혀 있습니다. 매입소금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거래네. 요 내용을 1월부터 3월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깜빡 누락했다 이겁니다. 괜찮아. 이 내용을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 기업의 경우 3개월마다 신고한다, 그지?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그래서 3개월마다 신고하지만 진짜 배기 신고는 6개월마다 하는 확정 신고가 진짜 배기 신고다 이겁니다. 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한 성격이 요 내용에서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고서 서식을 보면 매출도 그렇고 매입도 그렇고 예정신고 누락분해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예정신고 때 혹시라도 반영 못하더라도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3개월마다 비록 신고하지만 6개월마다는 확정신고가 진짜배기 신고로 보는구나. 이러한 세법의 성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락이 되었는데 매출이 누락된 게 아니고 매입이 누락되었다 그지? 매입 중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거를 12번 라인에 반영하면 되는데 12번의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기재한다 이겁니다. 12번으로 반영돼야 되는 상세 내용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라인에 내가 아무리 그지 뭐 금액을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이 안 된다고 그지? 100 이렇게 적었는데 엔터키 치니까 지워져 버리잖아 그지? 당황하지 말라고. 왜? 오른쪽에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금액 입력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왼쪽으로 끌려오도록 세팅되어 있는 거다. 자, 55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값은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 그 뜻이다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거를 반영시킵니다. 자, 12번 라인에 반영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 오른쪽에 적는데, 자, 세금 견습 받았는지 아닌지로 이렇게 나눈답니다. 세금 견습 받은 거 아니다, 그지?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습니다. 그러면 39번 라인에 적어야 됩니다. 자, 39번 라인에 적으려고 하니까 또 지워진다, 그지? 당황하지 마십시오. 세금 견습 받은 거는 38번 라인에 바로 적으면 되는데 세금 견습 받은 거 아닌 그 외의 거래의 경우에는 요 아래쪽에 그 상세 내용을 적는답니다. 요 아래쪽에 상세 내용 적으면 그 내용이 39번으로 끌려오고 그 내용이 다시 12번 라인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왜?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서식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됐지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은 거다, 그지? 자, 조금 낙서가 있지만 이 상태에서 진행할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은 거다, 그지? 그거를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번 단원 제2절 조금 뒷부분에서 고란 서식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에도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는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잖아, 그지? 그때 우리가 받은 신용카드 매출연표, 현금 영수증 중에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상세 내용에 대해서 좀 기재하는 서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 이름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다 이겁니다.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 됐지요? 자,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 매입인지 고정 매입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서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품 구입이니까 고정 매입은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의미합니다. 소모품이니까 고정 매입 아니다, 그지? 일반 매입 쪽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매입에 이렇게 적습니다. 얼마를요? 고정 일반 매입에 물건값이 50만 원, 500000 그리고 부가가치세 5만 원, 그지? 5만 원 이렇게 적으면 보십시오. 여기 아래쪽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라는 문구의 일반 매입 란에다가 50만 원, 5만 원 적으니까 39번 라인으로, 그지? 그 내용이 끌려가고 그 내용이 다시 12번 라인으로 싹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자료 입력 완료. 풀만합니까? 그리고 이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를 닫을 때 이러한 보조창에 나타나네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메뉴를 닫을 때
이러한 보조창 없이 그냥 닫힌다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작업한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조창 안 나타나면 신경 쓸 필요 없고, 혹시라도 이러한 보조창이 나타나면 무슨 뜻이라고? 지금까지 작업했던 게 자동으로 저장되진 않았다 이겁니다. 저장하려면 얘를 클릭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얘라고 클릭하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 메뉴 닫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닫히면 자동으로 저장된 거고, 혹시라도 저장 안 되면 그러한 보조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때 얘라고 클릭하면 된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요 문항 작업 완료.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보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좀 내용들을 좀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조금 전에 작업했던 내용 다시 한번 메뉴 열어볼게요. 자, 4월부터 6월까지. 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라고 묻습니다. 얘라고 클릭합시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작업했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싹 불러와집니다. 자, 우리 부가세 신고서의 요 메뉴, 즉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부가가세 신고서라는 서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서 참고라고 이렇게 그지? 제가 설명을 쭉 해봤습니다.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네. 자, 일단 상단부는 매출에 대한 내용이 쭉 적혀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유형란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중에서 예정신고 때 반영했었어야 되는 게 누락되었다면 그거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서식이. 그게 뭐라고? 매출 중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다 이겁니다. 7번 라인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 내용을 오른쪽에 적어야 된답니다. 됐죠? 여기 7번 라인에 반영되는 상세 내용은 요거예요 라고 이렇게 상세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 그 금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왼쪽으로 불러와질 것이다. 됐지요? 그리고 이제 매입 쪽은 그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매입은 매입색 입력란, 그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유형란을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반영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표시해 보았고, 그 다음에 자, 상세 내용 있는 거, 그지? 자, 매입 중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12번 라인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거는 오른쪽 그지? 여기에 상세 내용을 적더라. 특히나 세금견서 받은 경우는 38번 라인에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세금견서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지? 그 아래쪽에 내용을 적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중에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그거를 적는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14번 라인에 반영되고 그 14번 라인 반영되는 상세 내용을 이렇게 오른쪽에 적는다 이겁니다. 뭐라고 적겠습니까?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다, 그지? 무슨 의미라고? 내가 받은 신용카드 매출원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 받는 거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다만 지금 4월부터 6월 일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한다, 그지?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4월부터 6월 사이에 신용카드 매출원표, 현금 영수증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에 14번 라인에 반영하도록 그 내용 적으면 되고,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원표, 현금 영수증 받은 게에 대해서 매수 공제 받아 먹으려 하면은 뭐라고? 그지? 12번 라인에 이렇게 반영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매출 쪽 내용이 쭉 적히면 9번 라인에 합계가 딱 도출된다, 그지? 매출 쪽의 합계는 무슨 의미입니까? 과세 표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합계에 있는 세액은 뭘 의미합니까? 매출세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입 쪽의 가장 결론값 차감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번 라인의 세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세 가에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나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지? 그거를 빼면 가에서 나를 빼면 다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짜잘하게 세금 좀 깎아주는 내용들이 쭉 적힌다. 그지? 경감공제세액. 자, 경감공제세액에서 그지? 그리고 이 부분도 설명해야 되겠네. 16번 라인. 매입 쪽에 있는 16번 라인은 의미가 무엇이라고?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일단 10번 라인에 적힌다. 그지? 10번 라인에. 낙서 좀 지울게. 너무 정신사납네. 자,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10번 라인에 일단 적는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받은 내용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거는 다시 16번 라인에 그 금액 반영해야 되잖아. 그지? 그 16번 라인이 그 의미입니다.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16번 라인에 반영되는 내용 또한 여기서 바로 금액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끌려온다 이겁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 라인에 반영되는 상세 내용은 여기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서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의 결론값에 있는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가에서 나 뺀 것이 다 납부세액이 되고 그 아래쪽에 세금 짜잘하게 깎아주는 경감세액이 표시되는데 그 세금 깎아주는 내용들이 좀 다양했다. 그지? 그래서 18번 라인에 이렇게 반영되는 내용은 상세 내용이 이렇게 오른쪽에 기재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그지? 21번 라인은 예정신고 미환급세, 그지? 예정신고 때 환급 금액이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정신고 때는 일반적으로 환급이 안 된다. 그지? 그때 21번 라인에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세금을 좀 깎으면 되는 거다 이거지. 그지? 그런 게 아래쪽에 적힙니다. 됐죠?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서식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가산세 쪽 보면 가산세가 굉장히 많았다. 그지? 가산세. 자, 가산세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면 가산세 내야 되잖아. 그지? 그게 26번 라인에 적히는데 가산세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매우 다양한 가산세 내용이 쫙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야 된 가산세를 여기서 입력하면 그 내용이 왼쪽으로 끌려올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생소할 수 있잖아. 그거 한번 쭉 구경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됐지요? 그 다음에 주석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 읽어볼게. 이미 여러분께 이론편에서 그리고 앞에 있는 제1절 단원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후딱 읽어볼게. 자, 화면이 조금 위아래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미안해요. 자, 주석 1번이 어디 붙어 있나?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주석이 붙어 있네. 이미 알고 있다. 그지? 고정자산이라는 거는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서식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서식 작성 시 서식을 통해서 세무서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해 볼게요. 조기 환급이라는 내용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이론편에서. 그지? 기억나시지요? 조기 환급 사유. 세법에서는 규정이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 법원 인가 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다. 뭐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잖아. 그지? 회사가 죽다가 살아는 거다. 그지? 이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조기 환급 사유가 될 겁니다. 두 가지. 영세율 매출이 1원이라도 있으면 조기 환급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뭡니까?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조기 환급 되는데 사업 설비라는 게 뭐라고? 결국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즉 고정자산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 보면 영수일 매출이 1원에도 있는지는 요 서식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매입에 대해서 고정사서 매입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입에 대해서는 항상 일반 매입인지 고정사서 매입인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서식이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론편과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주석 2번은 무엇입니까? 주석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보았네요. 별게 아니고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문장을.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반드시 내가 세금 계산서 받은 전체 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그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거를 다시 16번 라인에 이렇게 다시 금액 기재한다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그와 달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거는 아예 신고서에 기재할 필요 없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신고서에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죠?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다음 주석 3번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냥 실무 차원에서 가볍게 그냥 들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론편에서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실제 부가가치 신고서 메뉴 열어보니까 10번과 11번 사이에 번호는 10번으로 똑같이 기록돼 있네.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라고 보인다, 그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 당황하실까봐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우리 전산 세무 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법인 벗어나는 부분이고 실무하시면서 혹시라도 뭐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겁니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뭐 문장이 길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좋겠네. 우리 회사는 수출 기업입니다. 됐죠?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그냥 우리 회사 매출 전부는 수출이다라고 가정할게. 자, 우리 회사 매출이 1억 원 있는데 1억 원이라는 매출이 전부 수출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라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됐죠? 신고서로 따지면 영세 기타 6번 라인에 그 금액이 딱 적힐 거다 이겁니다. 나중에 물건 팔면 수출하면 자, 물건 팔려면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지? 우리나라에서 물건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천연 광물이 부족하니까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외국에서 원재료 수입해가지고 멋진 제품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수출 기업이랍니다. 자, 매출은 대부분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야. 매출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매출세액은 0이야. 매입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 구입하든 외국에서 수입하든 전부 다 10% 부가가치세가 매겨집니다. 자, 그러면 수출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납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급을 받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당연하다, 그지? 매출세액은 0인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엄청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출기업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자, 수출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물건 수입한다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가지고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나라 입장에서는 납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출기업은 결국은 매입세액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세액을 납부받더라도 그 수출기업한테는 결국 나라 입장에서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귀찮다, 그지? 어차피 수출기업이라면 나라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줘야 되는데 굳이 수입 과정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적용된답니다. 자, 나는 수출기업입니다. 자,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이라는 이러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수입 과정에서 요 10만 원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나라에 납부해야 되지만 굳이 나라가 납부 받아가지고 다시 환급해주기 귀찮으니까 이러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더라도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일단 납부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납부 유예해주겠다. 어차피 부가세 신고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나라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수입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세 낼 필요 없고 대신 부가세 신고할 때 그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세를 나중에 나라로부터 돌려받을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낼 필요도 없고 돌려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수출기업이고 물건 수입할 때 이러한 수입세금계산서 받았지만 부가가세 납부한 적이 없다고요. 어떻게 신고서에 반영하겠습니까?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라는 여기에다가 금액 100만 원 그리고 세액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수출기업인데 물건 수입할 때 1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적혀 있는 수입세금계산서 받은 적은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10만 원을 나라에 납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통해서 이 부분을 돌려받지도 못해요 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됐죠? 그거에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라는 요란의 의미다. 그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 내용 이미 설명드렸고 21번 라인 꼭 알아두자고 했습니다. 21번 라인은 뭐라고? 의미가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확정신고할 때 21번 라인에 적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름이 21이랑 22랑 비슷한데 철저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했다. 그지? 나는 영세법인 아니고 일반적인 법인기업이고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내가 직접 신고했는데 환급이 떴다고요. 그때는 확정신고할 때 반드시 그 내용을 21번 라인에 적어줘야 되는 거다. 됐지?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2번부터 할까? 더 알아보기 2번 이 부분도 이제 열심히 강조. 자,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매출 쪽에는 보십시오. 매출 쪽은 1, 2, 3, 4 라인은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매출했는데 그게 10% 부가가세 적용되는 과세 거래대금입니다. 5번, 6번은 우리가 매출했는데 그게 0% 적용되는 영세율 거래대금입니다. 그러면 1, 2, 3, 4는 반드시 금액과 세액 간의 몇 퍼센트 관계? 10% 관계. 5번과 6번은 금액과 세액 간의 몇 퍼센트 관계? 0% 관계라는 일률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미리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번 라인에서는 금액란에 무언가 입력하면 그 금액의 10%만큼이 세액으로 자동 표시되도록 딱딱 세팅되어 있습니다. 입력할 때 좀 편하게 작업하라고. 됐지? 그리고 5번, 6번 라인은 금액 입력하면 세액은 그냥 0으로 표시됩니다. 영세율이니까. 됐죠? 일률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매출은. 그와 달리 매입은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으면 일단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뭐 어디에 10번 라인에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 놓고 그 중에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를 16번 라인에 다시 반영시킨다고 했어. 자, 그러면 10번 라인에 적히는 건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물건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그지? 세금계산서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다 이겁니다. 10%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그리고 0%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리고 10%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데 세관장이 나한테 발급해주는 수입세금계산서, 이렇게 세 가지 세금계산서 종류가 있고 그러한 모든 세금계산서 종류가 전부 10번 라인에 기재되다 보니까 0%인지 10%인지라는 그러한 일률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입에 대해서는 신고서 작성할 때 금액을 입력하더라도 그 금액의 뭐 10%가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표시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왜? 일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세금 계산서가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일 수도 있고 0%짜리 세금 계산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일조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매입에 대해서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내가 직접 입력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 내용이 더 알아보기에서 첫 번째 점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네. 자,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를 하다 보면 그 경우에는 철저하게 뭐가 세금 계산서가 우선한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그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으로 작성하는 거다. 반대로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받는 경우가 있어. 철저하게 뭐가 세금 계산서가 우선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걸로 서식에 작성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요 부가가세 신고서 서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맞춰도 됩니다. 맞춰도 되는데 하나만 더 부연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더 알아보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과세표준 명세입니다. 사실은 과세표준 명세와 관련해서는 전산세무 2급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과거에 출제된 적이 몇 번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실무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 실무 차원에서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됐죠?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부가가세 신고서 메뉴 상단 화면에 있는 과표 명세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보조창이 나타난답니다. 한번 그렇게 볼게. 자, 부가가세 신고서의 과표 명세 됐습니다. 클릭. 됐습니까? 이렇게 보조창 나타납니다. 실무할 때는 과세표준 명세도 좀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메뉴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신고 구분이 적혀 있습니다. 예정 신고인지, 확정 신고인지, 조기 환급 신고인지, 뭐 기한 후 신고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조회 기간 임박하다 보니까 확정이라는 걸로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지? 그런데 혹시라도 요 신고가 조기 환급 신고라든지 기한 후 신고라면 3번, 4번을 그냥 선택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아래 내용입니다. 과세표준 명세라는 이 부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알고 있자 이겁니다. 됐죠? 이제 이 부분 설명할 거고 중요하지 않은 그 아래 내용부터 일단 해결해 버리자. 그 아래쪽에 보니까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명세라고 보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나는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는 겸업 사업자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러면 과세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을 겁니다. 그 내용은 부가가세 신고서 맨 앞부분 여기에 다 적혀 놓은 거야. 그런데 면세 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할 거다, 그지? 계산서는 사실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런데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계산서도 나는 발급하고 니는 발급받고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 보니까 경업사업자가 계산서 발급했을 때 그 내용도 부가세 신고서 저 끄트머리 쪽에 좀 어디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지? 그때 84라고 돼 있는 여기에 이제 그 금액이 반영된답니다. 그리고 나는 과세사업자야. 과세사업자인데 과세사업 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은 면세물건 구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면세물건 구입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계산서를 발급해 줄 겁니다. 그지? 나는 과세사업자인데 계산서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53 면세라고 입력했었다. 그지? 유형란을. 그지? 그 내용이 어디? 여기 85 계산서 수치 금액 여기에 적힐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고. 자, 이제 네모 표시한 과세표준 명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회사에서 각종 세무신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세무신고 2개를 꼽으라라고 하면 단연 지금 보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입니다. 2개의 세무신고가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A라는 회사가 신고했는데
부가가세 신고도 하고 법인세 신고도 할 겁니다. 그 두 개의 신고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당연히 확인할 겁니다. 그지? 부가가세 신고서에는 매출이 1억 원이다라고 신고했는데 법인세 신고할 때 보니까 6천만 원 밖에 안 되게 신고했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한 개가 틀린 거잖아. 그지? 당연히 그 두 개의 신고를 확인할 거다 이겁니다. 자,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세무서에서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과세표준 명세는 그러한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신고하는 부가가세 신고 내용이랑 법인세 신고한 내용이랑 서로 이렇게 일치합니다를 보여주는 게 과세표준 명세입니다. 자, 의미는 이겁니다. 자, 뭐 3, 4, 4, 7, 8, 6, 0, 0, 0 이거는 우리 원래 4월부터 6월 신고서 열었을 때 막 금액이 쫙 불러와졌었잖아. 그지? 그 금액이 이렇게 표시된 거고, 요거 일단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 자, 이렇게 금액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28 제조 전자제품 이거는 우리 회사 업태입니다. 우리 회사 업종이 요겁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 28번 라인은 우리 회사의 매출을 말합니다. 매출 금액을 여기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31 수입 금액 제외는 매출이 아닌 거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합계는 반드시 부가세 신고서 과세 표준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과세 표준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어디 있다고요? 신고서로 따지면 여기 있다고. 의미 말씀드렸고, 자 잠깐만 내릴게 하면 여기 그지? 매출의 공급가액 합계 그지? 이 문제에서는 59299,178 그지? 요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이 반드시 표시되는 거다. 됐지요? 낙서가 이제 뭐 해결이 안 되게 지금 돼버렸네. 자, 낙서 다 지울게. 됐지? 결론부터 정리하자. 수익금액 제외는 결국 59299,178이라는 요 금액이 딱 표시돼야 됩니다. 합계라는 거는. 합계는 59299,178 요게 기록돼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표시되는 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로 따지면 당연히 매출액이 될 겁니다. 제품 팔아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이겁니다. 그지? 자, 법인세 신고할 때는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한답니다. 세무서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이랑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 과세표준이랑 일치하는지 당연히 세무서에서 맞춰본다 이겁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번 한다 그지?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토탈 4번 부가세 신고한 거의 과세표준 합계를 계산해 봅니다. 그 금액이랑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한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이랑 일치하는지를 당연히 맞춰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매출액이 아니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즉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으로 기록되는 금액이 가끔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거를 어디 적는다고? 수익금액 제외 쪽에 적습니다. 나중에 전산 세무 1급 공부를 혹시 하시게 되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액을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액을 수입금액이라고 부른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수익금액 제외라고 적혀 있다, 그지? 무슨 의미라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아니야. 그런데 부가가세 신고서에서는 매출로 기록되는 거야. 그게 수익금액 제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어차피 실무 차원에서 참고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다, 그지? 수입 금액 제외에 기재되는 항목은 우리 4가지 정도만 딱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수입 금액 제외에 표시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 4가지. 자, 예라고 제가 제목 붙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가지 정도가 수입 금액 제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미가 뭐라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아니야.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상당부 매출로 기록되는 금액, 그거를 수입 금액 제외라고 부른다. 자, 생각해 보자. 먼저 제일 대표적인 게 고정자산 매각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이다 이겁니다. 자, 취득 원가가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 얼마짜리입니까? 장부금액으로 40만 원짜리다, 그지? 4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중고로 팔았다 이겁니다. 얼마에? 8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우리 회사는 공급가액 80만 원, 부가가치세 8만 원이라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요 80만 원, 8만 원이라는 내용이 어디 반영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과세 대상 거래로서 부가세 신고,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니까 1번 라인에 그 내용이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금액이 부가가세 과세 표준에 반영될 거고 80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이 합계 쪽에 이미 반영돼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유형자산을 처분했다고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 없앱니다. 순이익으로 따지면 40만 원만큼을 없앤다 이겁니다. 그리고 돈은 80만 원 받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받은 80만 원만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다, 그지? 왜? 8만 원은 어차피 받아봤자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4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팔았으니까 40만 원만큼 이익 본 거다, 그지? 그거 40만 원만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40만 원이에요 라고 표시될 겁니다. 매출액에는 얼마가 반영된다고? 이러한 글에 대해서 매출액은 0으로 반영됩니다. 그지? 대표적인 것이 고정자산 매각, 즉 유형자산 처분이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적는다고요? 비록 요런 세금계산서 발급했지만 매출액에는 0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얼마를 우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 80만 원을 그대로 수익금액 제외 쪽에 적어주는 거다. 80만 원이라는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이거는 매출액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자, 그 다음 간주공급. 제화의 간주공급 유형이 여러 가지 있었다, 그지? 그 중에서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이라는 유형은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했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그 외의 재화의 간주공급 어땠습니까? 부가세 신고서에는 매출 중에서 4번 라인으로 반영되었지만 그 성격상 세금계산서 자체가 발급이 안 되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반영될 리가 만무하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대표적인 수익금액 제외에 기재되는 항목. 그리고 우리 회사가 건물이 한 개 있는데 남한테 세를 좀 주었다 이겁니다. 공간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월세를 따박따박 100만 원씩 받는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이라는 세금계산서를 매달 발급할 거다, 그지? 그 부분 당연히 우리 신고서에는 1번 라인으로 반영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영업의 수익에 있는 임대료로 그 금액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그지? 이 부분도 대표적으로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를 주었는데 보증금을 받았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가 계산된다, 그지? 그것도 당연히 31번 수익금액 제외에 적힌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대표적으로 수익금액 제외에 적히는 항목이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실무할 때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 전산 세무 2급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좀 알아두자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 출제 빈도로 따지면 별표 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실무할 때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별표 쳐주십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항목을 좀 기억해 두자.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케이스의 경우 과세표준 명세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결론 이미 났다, 그지? 과세표준 합계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 59, 299, 178이 돼야 된다고. 자, 그 부분을 매출인지 아닌지로 나눈다, 그지? 자, 하나씩 보자.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문제 자료. 자, 매출인지 아닌지로 알아보는 거야. 대손수익 공제는 과세 표준에 영향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지? 그다음 내역 시용자 발급에 따라서 영세율세용량서 발급한 거, 요거 3천만 원은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 당연히 맞고 우리 손익계산서상도 매출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수출한 거 당연히 수출한 거 매출이다, 그지? 물건 수출한 겁니다. 매출도 맞고 부가세법상 과세표준도 맞고 그다음에 현금 매출 이것도 매출도 맞고 부가세법상 과세표준도 맞고 문제는 간주 임대료네.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출 즉 4번 라인으로 반영돼야 돼. 그런다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요 부분 뭘로 매출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거. 그지? 그래서 요거를 수익금액 제외 쪽에 적어야 될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금액을 확인해 볼게. 매출이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라고? 3천만 원, 2,4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그러면 3천만 원 플러스 2,4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하면 5,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주 임대료 과세표준이 얼마 했습니까? 뭐 다시 계산해 보지 뭐. 1억 곱하기 1.2% 하면 120만 원 곱하기 91 나누기 365 하면 299 178이었습니다. 이게 간주 임대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금액 59299 178이라는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이 계산되었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요거는 맨 위에 이런 라인, 그다음에 요거는 수익금액제 이렇게 나누어 적으면 되겠다. 할만합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십시오라고 출제됐을 때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볼게. 과세표준 명세 열었고, 자, 맨 위에 있는 라인에 5,900만 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제외에 299 178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항상 확인하자. 요 32번 라인 금액은 뭐가 돼야 된다고? 그지? 9번 라인에 금액란 요것과 일치해야 된다 이거 합니다. 요거 두 개는 항상 일치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됐지요? 요게 과세표준 명세라는 내용. 요 두 개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일단 결론값 딱 내고 그래서 수익금액 제외에 도대체 무엇을 입력해야 되는지가 핵심인데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쭉 정리해 보았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세 신고서 메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